저는 캐나다 연방정부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정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친환경 선박 연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국립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난 후에 친환경 선박 연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요. 캐나다 지도고요. 빨간색 네모로 표기된 곳이 저희 연구 시설들입니다. 노란색 역삼각형 심볼은 저희가 작은 회사, 스타트업 회사들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오피스들이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전역에는 이렇게 연구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저희는 12개의 R&D 센터가 있습니다. 보신 바대로 항공, 청정에너지 개발, 천체학, 재료학, 자동차, 메디컬 디바이스, 퀀텀, 나노 등 광범위한 연구 영역이 있고요. 그중 저는 오션 코스탈 리버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바다, 강, 연안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제들에 관련돼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쇄빙선 성능 평가인데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NRC가 저희 연구소가 1916년도에 지어져서 100년이 지금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동안 기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넘버들 좀 있는데 12개의 리서치 센터가 있고 저희들 레버러터리 저기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뭐 펀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란색 역삼각형 심벌이 있는 그 캐나다 자금 회사들을 도와주는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또는 컨설팅을 하면서 도와주는데요. 물론 토픽이 맞아야 될 것이고 하지만은 회사에서 프로포절을 내게 되면은 만약에 채택이 되게 되면은 펀딩하고 컨설팅을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1년에 약 한 500밀리언, 한화로 한 5천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션 코스탈 리버 엔지니어링의 네 가지 리서치 주제들이고요. 이 사진은 저와 제 동료들이 같이 아틱에서 이제 실측, 계측 실험을 한 장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OCRE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의 실험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뉴펀랜드의 세인트 존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세계적인 사실 빙수조, 토잉수조, 웨이브수조 그리고 콜드룸 등 세계적 규모의 실험 시설들이 있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캐나다나 미국 정부에서 배를 만들 때 함께 성능 평가를 하는 것으로 15년간 북미 등에서의 많은 쇄빙선 실험을 했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형 설계, 선형 평가 및 추진기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왼쪽 그림은 발콤 등이 2019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전 세계 에너지 양 중에서 마린이 사용하는 양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대체 연료 종류에 따른 특성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2023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선박 연료들, LNG, 수소, 암모니아 등 연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퓨얼하고요, LNG, 메탄올,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DNB 연구에 따르면 2024년 LNG 추진 선박이 641척이 지어졌고요. 2030년에는 그 두 배가 될 전망이고요. 메탄올 추진 선박의 경우는 총 166척이 주문되었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27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LNG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재료를 언급하기 전에 국제 규제 사항으로 여기 IMO가 있는데요. 그 회의 중에서 이제 클라이드 선언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나라들이 탈탄소화를 사실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의 핵심은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이 협력해서 그린 shipping 코리도어를 신속하게 만들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클라이드 뱅크 선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요, 이 최소 6개의 그린 쉬핑 코리도어, 친환경 해운 항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이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주요 항만 노선에 친환경 연료, 그러니까 그린 암모니아, 그린 메탄올, 수소, LNG 등의 신기술을 집중 적용하는 이런 그린 코리도어를 조기 지정하고 운영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협력 및 실질 상용화를 증명을 하고 엄격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를 정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키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례로 동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글로벌 항로뿐만 아니라 각국의 지역 특성, 특히 북극 항로 그리고 영해 내항 등에 맞는 친환경 해운 생태계 조성이 그 주 골자입니다. 왼쪽 그림은 2023년 리포트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클라이드 뱅크 선언에 따르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캐네디안 그린 쉬핑 코리도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4개의 그린시핑 코리도어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 할리팩스와 독일을 연결한다든지 알래스카와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연결한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요 골자는 기후 목표 및 정책 체계를 만들어서 각 5년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지켜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술 및 연료 전환이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탄소, 무탄소 연료로 전환을 하고 지역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초기 실증과 파트너십 먼저 빨리 친환경 연료를 시작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임팩트를 조사를 하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캐나다의 그린 쉬핑 도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5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목적은 이제 그레이트 레이크하고 이제 세인로렌스의 해운로와 또는 캐나다 동서해안을 따라서 그린 쉬핑 코리도어를 구축하고 해양 부분에 탈탄소화를 기여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2개의 스트림이 있는데요. 이제 클린 포트라고 해서 깨끗한 항구를 만들자는 곳에 지금 1,200억의 자원을 지원을 하고, 클린 베슬은 깨끗한 선박을 만들자는 곳에 약 한 220억 정도의 돈을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각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채택이 되면은 그만큼 돈을 받고 그 연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이런 이제 펀딩들이 이제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연료로 먼저 바이오퓨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오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글로벌 해양 바이오 연료 시장은 연평균 약 한 9%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페임이라고 이제 바이오 디젤 연료, 액체 바이오 연료, 화물선 등에서 이제 북미 시장의 중심 이 확장세가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물론 장점으로는 이제 식물성 오일, 동물성 지방,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서 기름을 추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환경적이고요. 특히 캐나다에서는 까놀라 그 원유를 20% 이상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요. 연간 약 한 100만 톤 가량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성 벙커링뿐만 아니라 트럭, 도시 대중교통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선에는 약 1년에 900만 리터 정도 급유가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디젤 엔진 등의 개조나 부품 변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량과 연료 대립을 하지 않겠냐는 염려를 하시는데요. 식량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식량과의 대립을 막는 게 주 골자입니다.
바이오퓨얼의 종류는 이 보고서는요, 싱가포르 베이스의 해양 탈탄소를 위한 글로벌 센터 GCMD의 리포트인데요. 목적은 바이오퓨얼의 추적성, 혼합비 측정, 품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국제적으로 디퍼런트 다른 항들의 다른 종류의 바이오퓨얼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종류들의 바이오퓨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왼쪽 그림은 바이오퓨어의 1부터 4세대까지 불리는 제조 기법인데요. 이제 1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식용 작물,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요. 2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비식용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래서 3세대는 비세조류 또는 미생물, 그리고 4세대는 유전자 조작인데요.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2세대, 그러니까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바이오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따지면은 가격이 높다는 것과 이제 공급이 좀 불안정하다는 것. 예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 바이오퓨el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일의 그 식물성 오일의 생산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제 그 오일이 안 나오면서 그런 이제 가격의 불안정들,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들이 있고요. 연료 품질 및 저장 안정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수분 함유와 미생물 오염에 취약해서 저장 중 산화나 변질이 일어나기 쉽고요. 저온 환경에서는 고용화가 되어서 엔진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부 바이오 연료는 시간이 지나면 연료 필터가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낙스의 배출 가능성, 그다음에 혼합비 등 인증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확산했을 때 과연 아까 말씀드린 식량과의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캐나다 선박 바이오 연료 전환 리포트인데요. 캐나다와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하고 세인트로렌스 해운은 탄소 감축을 위해 바이오 연료, 즉 드롭인 디젤하고 재생 디젤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로 완전 전환을 하게 되면 60에서 90%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요. 그 세인트로렌스 해운 그에 사용하는 그 선박의 경우에서요. 기존 엔진과의 인프라 호환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이 공급 불안 가격 높은 가격과 공급 불안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걸림돌이고요. 2030년까지 선대의 절반 이상을 바이오로 쓰면은 약 한 40에서 50%까지의 감축 목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캐나다의 CSL이라고 캐네디안 스팀 엔진 스팀 라이너라는 회사인데요. 하나의 선사인데요. 바이오 연료 연구에 대한 이용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결과를 낸 것들이 첫 번째가 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대기 오염을 저감할 수 있고, 그다음 낙스나 삭스 등 주요 오염 물질 규제 한계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이제 CO2 감축 효과를 바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신뢰성과 산업 실용성은 왜냐하면은 큰 문제 없이 현재 쓰고 있는 엔진에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줄압인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실용성이 아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LNG인데요. 아까도 이제 LNG 먼저 말씀해 주신 분, LNG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왼쪽에 그림에 보여주듯이 LNG는 수송뿐만 아니라 추진 선박까지 요즘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NG는 Liquefied Natural Gas로 액화 천연가스죠.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고요. 영하 162도에서 액화시킨 연료로 선박의 주요 친환경 대체 연료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은 물론 이 환경 규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대형 항만에서 안정적으로 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MGO에 대비했을 때 연료 단가가 저렴하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퓨얼이 가능해서 탄력적으로 연료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시스펜에서 캐나다의 이제 시스펜에서 처음으로 이제 크루즈십에 LNG를 벙커링했다는 소식이고요. 2025년도에. 하지만 이제 LNG에서도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추가 설비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디젤에 비해서 60%에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탱크 부피가 커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또는 다른 얼터너티브 퓨얼에 비해서는 LNG가 그래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탄 슬립의 문제가 있고요. 연료 인프라 공급망이 작은 소형 항만 등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 투자 리스크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2030년 이후에 메탄올, 암모니아 그리고 그린 수소 등 차세대 무탄소 연료가 확산이 되면은 LNG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기술 고착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세계 최초 23,000급 TU급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고요. 이때 이제 2020년에 CMAC GM에서 투입되었으며 동급 자매선이 9척이 유럽 아시아 노선에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인데요. 이제 BC 페리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이제 5척의 LNG 추진 페리하고 시스펜에서 7척, 그다음에 이제 시스펜 에너지는 이제 벙커링하는 회사에서 이제 LNG 벙커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퀘벡 회사에서는 5척의 이중 연료 LNG를 이용한 이중 연료 선박으로 남북구까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탄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메탄올도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 연료로 LNG 다음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온실가스, 대기 오염 감축 효과가 크고요. 메탄올을 사용하면 삭스 같은 이제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99%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낙스 같은 경우는 한 약 60%, CO2는 약 한 7% 정도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 연료 대비 취급 및 저장이 용이한데 왜냐면 LNG나 수소와는 달리 이 좀 상온 상압에서 액체로 이제 유지가 가능하고요. 기존 연료 탱크 벙커링 인프라의 변경 확대가 쉽고 엔진 개조 비용이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안전 관련해서도 강점이 있는데 이제 물에 잘 녹아서 진수성이기 때문에 유출 시 생분해성이 높아서 환경 오염에 부담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그린 메탄올 공급 확대가 가능하고요. 왼쪽 그림은 최초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선박으로 2023년도에 머스크에서 만든 선박이고요. 캐나다에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 미포의 이중 연료 메탄올 추진 이중 연료 선박 두 척을 발주했고요. 이 선박은 캐나다 미국 대서양 항로를 목표로 하고 내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탄엑스에서는 밴쿠버나 동부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벌크선 등 다양한 선박에 메탄올 벙커링하고 그 공급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온타리오의 이제 콜본항 등에도 지금 메탄올 공급 벙커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2050년 해운 연료 수요 전망에서 친환경으로는 로이드에서는 LNG 다음으로 높은 수요를 받았고 맨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암모니아 다음으로 높은 수요 전망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탄올의 단점은 밀도가 낮고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인화점과 독성으로 안전성에 또 문제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모니아인데요. 왼쪽에 보신 부분은 이제 암모니아 추진 가스 수송선인데 일본의 NYK 선사에서 만든 거고요. 현재 LNG와 메탄올 다음으로 이제 암모니아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모니아는 연소 시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가지고 그 넷제로 및 각종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직접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는 이미 비료등 생산, 대량 생산 유통 중인 암모니아 인프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상온 또는 약간만 냉각을 해도 액체로 저장이 쉬워서 행운용으로 대용량 연료 적합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선박 같은 경우는 사실 엔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엔진에서는 조금 지금 만들고 있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신규 엔진이라든지 기존 선 개주 모두 현실적이고 LNG 수소 대비 현장 도입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실 암모니아를 수소 운송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수소 운송체 및 무탄소 미래 에너지로 암모니아는 수소 운송 저장체로 사용이 가능하고 생산 이용 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정한 무탄소 대체 연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의 글로벌 센터 for Marine Decarbonization이라는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요. 아모니아가 선박 연료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호주 항구에서 계류 중인 선박에 아모니아 벙커링을 최초 실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안전 절차 및 비상 대응 그리고 관련 정부와 항만 당국까지 승인을 어떻게 받을 것까지의 현장 안정성 등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과 경험들은 각국 향후에 각국 항만에서 암모니아 연료 인프라가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과 실제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환경 연료로 고려가 되고 있고 그린 암모니아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용 가능해서 특히 생산 수출, 해상 운송,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에 지금 빠르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지금 여러 프로포절이 나와가지고 시범 문항을 및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운항이 시작될 전망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저희 에버윈드라든지 이제 월드 에너지 GH2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암모니아로 전환한 뒤에 이걸 수송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왼쪽 그림은 2024년도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암모니아가 마린 엔진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암모니아 엔진 중에는 비연소 암모니아와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 등의 배출과 낮은 열 효율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극복한 실린더 내 재생가스 재순환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뭐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듯 많은 기술적인 연구들이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좀 더 훨씬 좋은 이런 엔진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측입니다. 암모니아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안전성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보통 CO2의 약 한 270배 정도의 온실가스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저감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에너지 밀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성도 좀 비싸고요. 엔진 및 인프라 기술의 미성숙도 지금 현재로서 단점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께서 너무 자세히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장점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지로 이미션 그리고 고효율 저소음 그리고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추진 시스템, 내연기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해서 기술 유연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ABS에 따르면요, 수소가 해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연료로 부상한 점과 기술 운영 규제 이슈 등 실증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
이 중에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장 공급 인프라 또는 설치 난이도가 있고요. 그다음 안전 리스크, 그다음에 실증 상용화 및 경제성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스테인에서는 SX190라는 지로 이미션 옵쇼어 지원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메가와트 수준의 수소 연료를 이용해서 4일간 완전 무배출 운항이 가능합니다. 모듈형 고압 수소 탱크와 하이브리드 배터리 하이브리드 설계를 해서 충전의 유연성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엑스바우로 이제 효율적 선제 추진 시스템으로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X190는 대형 선박에서도 친환경 실운항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모델인데요. 사실 이제 2메가와트 정도면은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프로젝트로 이제 AT2 오션 프로젝트로 24m짜리 200kW 연료 전지 두 개 이렇게 이제 작은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제 포트에서 특히 클린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BC 하이드로젠 포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수소 기반 항만 탈탄소 프로젝트로 뭐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그다음에 대형 화물 트럭들도 전부 다 수소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이나 뉴폴랜드, 노바스코시아 등에서도 지금 인프라와 수소 충전소 벙커링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캐나다에서 현재 수소를 개발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퀘벡의 TES 캐나다 H2 회사가 추진하는 모리스 프로젝트에서는 약 한 3조 원 3조 원 한화로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28년까지 연간 7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최대 7조까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금 다른 나라와 함께 이제 같이 그 수소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제 해운 포럼에서 이 발표한 IMO Policy Measure이라는 제목 그, 하- 그 자료인데요. 저유황 연료류 등가 톤당 운영 비용으로 계산된 미국 달러로 선박 필수 조정에 대한 자본 비용 과 그다음에 단기 최적화 등 그 관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벌금 보상제도, 그러니까 뭐 레비 리워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고 초과설 선박에서는 이제 신용을 주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과 그다음 점진적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 블루 암모니아에서 이 암모니아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2027년, 2037년 이후에는 암모니아가 가장 저렴한 연료로 전환이 될 것이며 2040년대부터는 이 암모니아가 아마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적, 선도적 이 연료 시장 조성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 이유는 이제 해운 연료 인프라 등 전 산업 협력과 선도 기업의 조기 이 연료 관련 선박 그리고 기술 투자가 필요하고 IMO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가 이 확산의 핵심임을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IMO 넷지로 레귤레이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4월 달에 이것이 확정이 돼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NX에 들어가고요. 이제 2년 뒤에 2027년부터 이제 실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건데요. 이제 2030년에는 20%에서 30%까지 그리고 2040년이면은 70%에서 80%까지 중간 타깃을 필수로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웰투 웨이크 전체 주기를 관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DNB 아까 Fury EU 마리타임에 나온 이제 화이트페이퍼에 따르면요, IMO 넷제로 정책에 따라서 유럽과 글로벌 해운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감축을 하고 넷제로 목표로 이제 전환을 목표를 지금 전환 중인데요. 이 네 가지 포인트도 사실 다른 보고서들을 봐도 이제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친환경 대체 연료의 다양화. 그러니까 LNG 우리가 하나만 쓸 게 아니라 LNG, 메탄올, 바이오 연료, 블루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료가 2030년까지는 혼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 특히 이 암모니아나 그린 암모니아,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연료가 최대 50%까지 그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얘기이고요. 에너지 효율 및 디지털화, 디지털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의 연료 절감, 탄소 저감 달성 목표를 위해서 어, 물론 퓨얼뿐만이 아니라 엔진 선체 성능 개선, 공기 윤활, 뭐 폐열 회수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책 규제와 시장 구조의 변화도 중요하고요. 공급망 경제성 그리고 인프라 관련 마련이 관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이드나 또는 이 DNB에서도 사실 이 네 가지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들인데요. 친환경 대체 연료의 다변화와 신조선 발주 확대, 어, 뭐 그린 에너지 연료의 대규모 공급 및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는 않지만은 어, 이제 앞으로 차후 나갈 우리가 기술 개발과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경제성이 걸림돌인데 연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린 연료를 썼을 때 연료비가 최대 4배에서 8배까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든지 서브시디를 제공하는 것들 그런 정책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과 디지털화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선체, 엔진 효율화, 공기 윤활 등 이런 그다음에 항로 최적화, 디지털 운항 관리 등을 통해서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료 소모가 4%에서 16%까지 감축이 가능하니까 덜 쓰면은 그만큼 덜 이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규제, 그다음에 풀링 등 시장 구조가 변화되는 것들, 그다음 세부 기술, 비용, 사회적 신뢰 도전. 이 같은 경우는 아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는 저장 안전 인프라 과제가 크고요. CCS 등 카본 캡처 스토리지 같은 것 온보드 항만 탄소 저장 등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신뢰 그리고 그런 비용 같은 데서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LNG, 메탄올 등 저탄소 대체 연료가 성용 운항과 항만 벙커링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암모니아와 수소 등 차세대 무탄소 연료도 이제 2026년 이후로 본격 시범 운항될 예정입니다. 그린시핑 코리도어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로 정책 지원과 대형 항만 및 민간 기업 아래서 이제 요즘 빠르게 확산되고 구축이 되고 있고요. IMO 2050 넷제로 목표 및 EU, 그다음 미국과 글로벌 규제 준수와 선제 기술을 지금 실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그리고 미래 신연료 상용화를 위해서 경제 정책 그리고 기술 삼박자로 북미 친환경 해운 성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지금 IMO나 EU 등 국제기구 주도로 지금 얼터너티브 퓨얼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2025년 이후 메탄올 LNG가 실제 신조선 운항 선박의 주류 대체 연료로 2025년 이후에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암모니아가 중장기 대형 선박의 친환경 연료로 후보로 평가되고 있고요. 연료별로 인프라, 에너지 밀도, 저장, 운송의 편의성, 경제성 차이로 이제 멀티퓨얼 또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2025년도에 도입 그리고 2027년도에 시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연료 표준제, 경제적 가격제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지금 전 해운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해운 시장은 친환경 연료 전환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공급망 그리고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저탄소, 무탄소 해운 생태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